네, 안녕하세요. 화장품 공부하는 선생님 지한쌤입니다. 자, 242번부터 해설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조 설비 중 탱크의 구성 재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 전 강의 꼭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이해 못 하실 수 있어요. 자, 1번. 기억나시죠? 탱크의 구성 재질로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일반적 맞고요. 구체적인 등급으로는 유형번호 316하고 304가 있는데 부식에 더 강한 거는 16이죠. 반대로 됐습니다. 얘네 둘이 반대로 됐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거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 다 제가 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전 강의 꼭 보고 오세요. 따라서 4번, 1번, 243번 해설. 펌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펌프는 다양한 점도의 액체를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맞죠. 종종 펌프는 제품을 혼합하기 위해 기억 맞고요. 니은 널리 사용되는 두 가지 형태는 제가 말했죠. 원심력 사용하는 거랑 양극적인 이동을 이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었죠.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은 묽은 거, 물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 오일이 있는 점성이 있는 거 말고요.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는 점성이 없는 거, 물, 청소 용제 이런 거였죠. 따라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양극적인 이동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미네랄 오일 이거 점성이 있는 거였죠. 따라서 니은 틀렸고 디귿. 펌핑의 기계적인 동작은 그 에너지를 펌핑된 물질에 가하게 되고 펌프된 물질에 따라 그 물질의 물리적인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펌프의 종류의 최종 선택은 펌핑 테스트를 통해서 해야 한다.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네요. 리을 내용의 자유로운 배수를 위해서 내용물의 자유로운 배수를 위해서 펌프의 로브 입구와 배출구는 서로 90도 아니 이거 반대로 됐죠. 180도고요. 바닥과 수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바닥과 수직이고 그 로브 입구 압력 주는 그런 입구랑은 90도고 바닥과는 수직. 아니야 바닥과는 그쵸 바닥과는 수직. 바닥과 수평으로 설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 내용물이 축적돼서 미생물 오염을 야기한다 그랬죠. 미음 펌프는 많이 움직이는 젖은 부품들로 구성되면서 하우징과 날개차의 연동성 때문에 같은 재질 아니죠. 얘네들이 이렇게 연동성이 있어요. 이런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특성이 있죠. 얘네들이 그래서 그 다른 재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재질이면 달아요. 그래서 다른 재질로 만들어져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44번. 이것은 많이 움직이는 젖은 아까 전에 봤다. 이건 뭐예요? 펌프죠. 펌프. 그리고 이건 뭘까요? 보관용 원료를 저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기. 탱크, 그죠? 펌프랑 탱크입니다. 245번. 245번은 제가 이걸 얘네 둘이 같다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는 다른 걸로 배웠었는데, 그래서 제가 헷갈려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얘네들은 같은 거라고 합니다. 호모게나이저랑 호모믹서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류를 이용해서 교반하는 것. 대류를 이용한다 그러면 무조건 호모 믹서예요. 근데 얘네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답은 3번, 4번이겠네요. 그죠? 대류를 이용해서 교반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렇게 프로펠러 같은 이런 약간 이런 임펠러라 하나요?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통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점도가 있는 이런 걸 썩는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게 로션이다. 그러면 이 로션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이 로션이 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대류를 이용해요. 이렇게 슉 반대로 나오고 슉 이렇게 대류를 이용하고 이 안에선 또 나름대로 또 돌아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순환돼서 이렇게 순환돼서 이게 잘 섞이게끔 이런 걸 바로 호모 믹서라고 합니다. 자, 2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혼합과 교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했는데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피하기 위해서 믹서의 재질이 믹서를 설치할 모든 젖은 부분 및 탱크와의 공존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건 이해 못하시겠으면 전 강의 듣고 오세요. 꼭 니은 대부분의 믹서는 봉인과 게스킷에 의해서 제품과 안전하게 접촉되는 내부 패킹과 윤활제를 사용한다. 내부 패킹 윤활제 물론 둘 다지만 특히 내부 패킹은 제품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제품과 분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봉인과 게스킷과 제품과의 공존 시 적용 가능성은 확인되어야 하고 또 과도한
악화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온도, pH 그리고 압력과 같은 작동 조건의 영향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기억하고 디귿.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리을 교반 장치에 대한 점검은 봉함, 실링, 캐스킷 그리고 패킹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윤활제가 새서 제품을 오염시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수행되어야 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지지난번 수업 때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이런 걸 점검을 하나요? 아니죠. 이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되죠. 정기적으로 계획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유지 보수는 뭐냐면 고장 났을 때 고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예방적인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미음. 혼합기는 기기 가동 시 고정되어 있으면 혼합 시 안전하지 않으므로 바닥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믹서기 같은 건 바닥각 교정되어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이거 고정되어 있어도 되고요. 고정이 안 돼 있어도 되고. 왜냐면 각각 고정이 돼 있는 걸 이게 저기 혼합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동 가능한 혼합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사용할 때만 적절하게 고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청소할 때는 이제 청소 시에는 이게 이동을 해야 이제 청소가 용이하잖아요. 그 바닥이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청소할 때는 이동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품을 이렇게 혼합할 때는 고정되어 있는 게 좋죠. 그래서 혼합기는 꼭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고정되고 이제 또 청소할 때는 고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247번 호스. 이거 제가 말했던 문제네요. 그쵸? 기억나시나요? 강화된 화장품 등급이 아니라 강화된 식품 등급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48번. 다음 중 CGMP 해설서에 따라서 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248번 보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질 기억나시나요? 투명한 재질은 청결과 잠금 또는 깨짐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호스 검사를 용이하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 맞고요. 긴 길이의 호스는 제품 이동이 효율적이며 제품이 축적되지 않게 때문에 선호된다? 기억나시나요? 긴 길이가 아니라 짧은 길이죠. 짧은 길이의 호스는 제품 이동이 효율적이고 제품이 축적되지 않게 해요. 짧은 거. 길면 그 사이에 청소하기도 힘들고 그 사이에 분명히 더러운 게 껴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짧은 게 청소하기 용이합니다. 이것 외에도 기억나시나요? 가는 거. 이렇게 그 호스 중에 가는 거, 굵은 거 말고 가는 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그 오염물들이 끼일 수 있는데 청소도 못하기 때문에 미생물 또는 교차 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청소하기 어려우니까 가는 거는 안 좋다라는 거. 따라서 24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이 떡볶이 먹는다. 249번은 다음 중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호스, 필터, 여과기, 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보시면 필터, 여과기 및 체의 구성 성분 중 화장품 산업에서 선호되는 반응하지 않는 재질은 뭐였어요? 비반응성 섬유와 폴리에틸렌이 아니라 뭐였죠? 스테인레스 스틸이었죠. 스테인레스 스틸과 비반응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니은 필터, 여과기 및 체의 구성 재질은 현재 대부분의 원료와 처방에 대해 스타일리스 316L은 제품의 제조를 위해 선호된다. 이것도 맞죠. 304랑 316 그리고 316L이 있는데요. 특히 그 필터, 여과기, 체에 관련된 내용은 316L을 선호합니다. 316도 선호하고요. 그래서 304보다 부식에 더 강하고 현재 화장품 산업에서 정말 많이 선호되는 스테인레스 번호는 316입니다. 외워두세요. 316. 사용하지 않을 때 호스는 세척되고 건조되어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표면과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캐비넷, 선반, 벽걸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리을. 깨끗한 호스는 과도한 액체를 빼내고 건조를 위해 끝을 덮지 않고 보관한다가 아니라 기억나시죠? 끝을 덮어서 보관한다라고 써 있었잖아요. 그 끄트머리에 비닐을 씌우든 뭐를 씌우든 끝을 덮어서 보관하는 것도 권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미음 호스에서 굵은 관의 부속품은 부속품의 사용은 미생물 또는 교차오염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굵은 호스든 굵은 호스든 굵은 뭐 다른 거든 뭐든 굵으면요 그 구멍이 굵으면 청소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틀린 말이죠. 이거는 가는 관으로 고쳐주세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50번. 이송 파이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구성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304 또는 316,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리는 깨질 수 있어 사용되지 않는다. 기억나시나요? 이송 파이프의 경우 어떤 것을
그 선호를 하냐면 유리도 사용이 됩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304 또는 316, 구리, 알루미늄, 유리도 사용됩니다. 거기에 유리까지. 이송 파이프 유리도 사용됩니다. 니은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질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이프 시스템을 설치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디귿 유형 304와 316 스테인리스 스틸에 추가해서 유리를 제외한 플라스틱 표면이 코팅된 폴리머가 제품에 접촉하는 표면에 사용된다 했는데 유리도 포함시킵니다. 유리가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뭐 깨질 수 있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리는 적절한 온도에서 이렇게 잘만 하면 깨끗한 거예요. 유리는 그 청소하기도 사실 어렵지 않고, 그리고 유리는 더러운 게 잘 보이죠. 그리고 유리에 만약에 잔금이 갔다 그럼 그런 것도 잘 보여요. 유리 같은 투명한 재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유리를 사용을 하면 제품의 전기화학적인 그런 걱정도 덜 하고요. 그런 걸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리가 뭐 깨질 수 있다라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이송 파이프에 특히 유리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틀렸고요. 미음 파이프 시스템은 미음이죠. 리을 봤나요? 리을 파이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동안 가득 차도록, 그리고 가동하지 않을 때는 배출하도록 고안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동하는 동안은 가득 차도록 해야 되고요. 가동되지 않을 때는 배출되도록 고안이 되어야 되는,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꼭 봐주세요. 그 중간만 뭐지 그렇게 그 가득 차도록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 사이에서 또 공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파이프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 굉장히 오염을 만약에 이제 그 사이에 막혀 있어요. 그런 걸 막히는 걸 데드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힌 관 현상, 그런 데드랙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이프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파이프가 가득 차도록, 그리고 가동이 안 될 때는 완전히 배출되도록 고안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파이프 시스템은 축소와 확장을 최대화하도록 고안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건 최소화입니다. 축소와 확장을 최소화해야 돼요. 파이프 자체가 축소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파이프 자체가 이제 축소나 확장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더라도 최소화 되어야 한다. 계속 파이프가 같은 재질인데 온도에 따라서 살짝 늘어나다가 살짝 줄어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면 내구성이 떨어지겠죠. 그쵸. 비읍 파이프 시스템의 설계는 생성되는 최소의 압력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의 압력을 고려하면 압력 조금만 더 높아지면 파이프가 터지겠죠. 파이프 시스템의 설계는 생성되는 최대의 압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대. 따라서 답은 그럼 몇 번이죠? 니은하고 리을이 맞는 거니까 답은 3번인가요? 네, 3번이네요. 자, 251. 이건 여러분 이거 뭡니까? 한 번에 그럼 보시겠네요. 보실 수 있겠네요. 내식성이 강한 스테인리스 스틸. 우리 스테인리스 스틸 공부한 거 3개밖에 없어요. 304, 316, 316L. 그 3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내식성이 강하다. 여튼 그리고 뭐 녹이 슬지 않는다. 안전하다. 부식에 강해서 특히 선호된다. 몇 번입니까? 답은 5번이죠. 316 스테인리스 스틸. 그런 걸 이거를 또 316 앞에 샵이라고 또 붙거든요. 샵 316. 그게 그냥 똑같아요. 316에. 그러니까 넘버 316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16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샵 316하고 316은 똑같은 거고요. 이 L 붙인 거는 좀 다른데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그냥 이것의 답은 316입니다. 252번 보면 제품 충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품 충전기는 제품을 1차 용기에 넣어서 사용된다. 이 제품 충전기라는 건 기억나시나요? 제품을 1차 용기에 넣어서 사용하는, 1차 용기에 넣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거였죠. 이 제품 충전기. 그래서 이 1번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그 제품을 쭉 버튼을 눌러서 쭉 짜서 그 제품 용기에 넣는 그런 기계를 제품 충전기라고 합니다. 2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품과 접촉 물질의 표면은 300 시리즈의 스테인리스 스틸이며 304와 더 부식에 강한 316 스테인리스 스틸이 이게 뭐야, 오타인가? 널리 사용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제품 충전기도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이 제품 충전기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탱크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탱크도 304랑 316이 있었는데 316을 더 선호했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탱크도 주역 물질 또는 거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뭉치게 될 수 있으니까 안 좋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건 역시도 주역 물질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역 물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거친 표면은 제품이 뭉치게 되어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려워 미생물 또는 교차 오염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추천하지 않고 주형 물질이 이상적이다. 안 됩니다. 주형 물질로 사용되면 제품이 뭉쳐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3번이. 4번. 청소를 위해서 충전기 해체는 용이한 것이 당연하죠. 모든 것들은 청소를 위해서라면 분리되어야 돼요. 쉽게. 그래야지 분리해서 꼼꼼히 닦죠. 5번. 충전기 조작 중에 온도 및 압력이 제품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럼 훨씬 좋겠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온도랑 압력 같은 게, 압력이라는 건 이게 이 기계를 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펌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충전기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액체를 쭉 쪄가지고 전기를 이용해서 쭉 짜면 그 안에 쭉쭉쭉쭉 밀려 나와서 그 펌프에 그 용기에 쭉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 역시도 이제 이것도 전기화학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온도랑 압력이 제품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겠죠. 따라서 252번의 답은 3번이고, 253번. CGMP에서 해설되어 있는 입고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입고 관리. 그래서 입고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부분도 머리로 여러분 이해를 꼭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검사 중 적합, 부적합에 따라서 각각의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보관이 되어야 하고, 맞는 말이죠. 부적합 판정된 원료와 포장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 장치를 하여야 된다. 근데 잠금 장치는요,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부적합 판정된 원료랑 포장재를 보관하는 공간은 잠금 장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필요하면 한다. 입니다.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모든 원료와 포장재는 관리를 위해 표시를 하여야 되고, 이건 맞는 말이죠. 너무 당연한 말이고, 필요한 경우 포장 외부를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입고된 원료와 포장재는 제조 단위별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이거 여러분 별표, 제조 단위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거. 모든 것의 기준은 제조 단위별, 제조 번호별. 그래서 제조 단위별로 각각 구분해서 시험하는 것도 제조 단위별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고, 보관하는 것도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는 거. 디귿. 일단 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원료와 포장재는 생산 장소로 이동이 되고, 품질이 부적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치와 이송 중의 관리 등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잘못됐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죠. 원료와 포장재는 생산 장소로 이동된 다음에 품질이 부적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겠죠. 수치와 이송 중의 관리 등의 사후 관리가 아니라 사전 관리입니다. 사전 관리. 따라서 디귿 틀렸고. 리을. 확인, 검체 채취, 규정 기준에 대한 검사 및 시험 및 그에 따른 승인된 자에 의한 불출 전까지는 어떠한 물질도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시하는 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걸 원료 수령에 대한 절차서, 여러 가지 수불 대장, 여러 가지 그런 절차서나 그런 문서들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미음. 구매후서, 인도문서, 인도물이 서로 일치해야 되고, 그리고 유관 검사 후 운송 관련 자료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지지난번에 제가 해설해드렸는데, 운송 관련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필요시에만 합니다.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운송 관련 자료를 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리을인가요? 그래서 3번입니다. 25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CGMP 해설서의 원료와 포장재의 선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제조소라고 제조업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우리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인데 우리는 제조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이걸 왜 해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제조 공장을 돌리는 제조업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료상하고 그런 포장재 같은 걸 직접 원료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직접 원료를 만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모든 원료를 다 만드는 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여오거나 할 거예요. 그리고 포장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포장 공장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용기도 분명히 용기 공장에서 사올 거예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거죠. 그 원료를 미리 샘플을 받아봐가지고 하던가, 아니면은 포장재의 포장 용기 샘플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그 공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럴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순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그 품질 같은 걸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옷을 산다고 해서 비유를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이쁜 코트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코트가 필요한지 첫 번째 중요도 분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코트를 살 때 일단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디자인이 중요해. 나는 그 코트의 질이 중요해. 나는 가격이 중요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도에 관련된 그런 맥락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분류 목록들을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중요도 분류. 그래서 답이 3번 아니면 5번이네요. 중요도를 분류해요. 그 다음에 그 품질을 일시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주요한 맥락에서 보면 첫 번째 중요도 분류. 이 다음에 들어갈 것은 공급자 승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공급자 승인일까요? 공급자 선정일까요? 승인과 선정은 뭐의 차이일까요?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헷갈렸어요. 공급자 선정과 공급자 승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문서를 엄청 뒤져봤거든요. 굉장히 애매하게 저술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공급자 승인과 선정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공부를 했냐면 처음에 중요도 분류한 다음에 이 다음에는 공급자 선정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공급자 선정이라는 건 저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공급자를 정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래서 공급자를 대략적으로 이 공급자 이 쇼핑몰에서 사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급자 승인이라는 건 이건 아예 그냥 그 승인해서 서류를 작성했다 그냥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정확한 차이를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중요도 분류 다음이 공급자 선정, 그 다음이 공급자 승인. 그래서 리을 미음 기억입니다. 리을 미음 기억.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도저히 그냥 못 외우시겠으면 그냥 선승으로 외우세요. 선승. 승선이 아니라 선승. 그래서 전 그렇게 외웠어요. 중요도 분류, 공급자 선정, 그 다음 공급자 승인. 공급자를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서류에 사인을 한다. 그리고 선정이라는 건 여기 A, B, C 공급자 공장에다가 맡겨야겠다 이렇게 하는 그렇게 선정하는 작업. 전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코트를 사고 싶어. 그러면 A, B, C 쇼핑몰 이렇게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최종 승인. 그래서 B 쇼핑몰이 최고다. 이렇게 최종 승인. 전 그렇게 외웠습니다. 이 다음에는 품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코트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 이 B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ABC 코트를 사야겠어. 이렇게 품질 결정.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결제. 품질 계약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아예 그냥 이제 내가 이제 코트 사는 걸로 비유를 하면 주문 코트 주문 이렇게 되는 거죠. 품질 계약서,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똑바로 하고 있나 아닌가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55번. 255번 같은 경우 다음 중 원료와 포장재의 발주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했는데 발주,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원료랑 포장재를 발주라는 건 주문이잖아요. 주문 절차를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문을 넣었어요. 주문 넣었어요. 주문을 넣으면 입고가 되겠죠. 주문 넣은 것에 대해서 우리 업체로 올 거예요. 입고 2번 4번 중에 하나 입고된 다음에는 라벨을 첨부할 거예요. 뭐 흰색, 파랑색, 빨강색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일 거예요. 내가. 왜냐면 이게 입고된 게 질이 괜찮다, 안 좋다, 시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라벨을 첨부해요. 그 다음에 파랑색 딱지 붙은 합격, 적합이죠. 적합 판정 난 거. 적합 판정 난 것들은 보관소에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리을, 니은, 디귿, 그 다음 마지막 불출이라는 건 이제 불출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물로 만드는 거죠. 화장품으로.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256번. 모든 보관소는요, 선입선출, 기억나시죠? 원칙적으로는 선입선출의 절차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품은 선입선출. 하지만 다만 입고된 물품이 사용기한이 짧다면 사용기한이 짧은 걸 먼저 출고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선한선출이라고 합니다. 선입선출, 원칙적으로 모든 것은 선입선출. 하지만 그 사용기한 때문에 걸린다면 선한선출을 해도 된다.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257번.
CGMP 제13조 보관관리에 따라 적절한 설명을 모두 고르는 것은 원료와 포장재의 용기는 밀폐되어 청소와 검사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간격으로 바닥과 떨어진 곳에 보관되어야 된다. 이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이제 입 아프다 그죠? 기억 맞는 말이고요. 원료와 포장재가 재포장될 경우 새로운 라벨링으로 표시돼야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원료랑 포장재가 될 경우에는요. 새로운 용기에 원래 동일한 라벨링이 있어야 돼. 원래 그러니까 이 원료 용기가 입고를 했는데 원료 용기가 너무 썩었어요. 뭐 아니면 포장재 용기가 너무 썩었어요. 그러니까 그 원료를 담는 통이 너무 썩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새로운 깨끗한 드럼통에다가 원료를 넣어야겠어. 그러면 그 원료 처음에 썩은 용기여도 그 썩은 용기 표면에 분명히 이 원료랑 관련된 사항들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공급자명, 뭐 공급자 서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데 그러한 라벨을 떼서 그 새로 포장된 것에다가 붙여야 되는 것이지 새로운 라벨링으로 하면 여기에 기존에 붙어있던 정보들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관리번호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니은은 틀렸어요. 디귿 원료 및 포장재의 관리는 허가되지 않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아니면 의심스러운 물질의 허가되지 않은 사용을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 맞는 말이겠죠. 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한이 짧은 재고가 제일 먼저 분출되도록 한다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입, 선출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도록. 그래서 리을은 틀렸습니다. 미음 보관관리는 장기 재고품의 처분 및 선안 선출의 규칙 확인이 목적이 아니라 선입, 선출의 규칙이 확인이 목적이겠죠. 따라서 답은 몇 번입니까? 257번은 1번이죠. 258번 다음 중 CGMP에 따라서 원료의 보관 기한과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원료의 허용 가능한 보관 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문서화된 시스템을 확립되어야 된다. 모든 것은요 다 문서로 남아 있어야 돼요. 니은 보관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원료는 품질 부문에서 적절한 보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화장품 제조업자만 가능한 거예요. 3번 보관기한 시스템은 물질의 정해진 보관기한이 지나면 해당 물질 재평가란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사용 적합성을 결정하는 단계를 포함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4번 원칙적으로 원료 공급처의 사용기한을 준수해야 해서 보관기한을 설정해야 된다. 이것도 너무 맞는 말이에요. 5번 사용기한 내에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과 최소 보관기한을 설정 준수해야 된다. 사용기한 내에서 자체적인 재시험 기간을 확보하는 거 맞는데요. 보관기한은 최소 보관기한이 아니라 최대 보관기한입니다. 최대 보관기한을 설정 준수해야 됩니다. 처음에 발주 넣을 때는 내가 물건 살 때는 최소한만 최소 발주량 살 때는 최소한만 사는데 일단 내가 그거를 사가지고 들여오면 그 보관 기한은 산 것에 대한 보관 기한은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소중하니까요. 우리의 돈도 소중하니까요. 최소 보관 기한을 설정하면 다 버립니다. 최대 보관 기한을 설정합니다. 25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에 대한 절차서가 보장해야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물은 탈이온화 증류 또는 역삼투압 처리 유무에 상관없이 물의 품질 적합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탈이온화는 뭐냐면 정제수죠. 탈이온화, 이온을 이렇게 없애는 이 이온을 이용해서 이렇게 탈이온화를 시킨 물을 정제수로 하잖아요. 화장품에 정제수 정말 많이 쓰여요. 그리고 증류수도 많이 쓰이고 역삼투압 처리, 여튼 이런 유무에 상관없이 어쨌든 물의 품질은 중요하다. 2번 오염의 위험과 물의 정체를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죠? 뭐든 간 정체되어 있으면 썩어요. 그쵸? 3번 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고 적절한 주기와 방법에 따라 청결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통해 물을 공급해야 하고요. 4번 화학적, 물리적, 환경적 규격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시험이 필요하다. 이것도 정말 치사한 문제인데요. 화학적, 물리적까진 맞아요. 그런데 환경적이 아니라요. 미생물학적입니다. 화학, 물리, 미생물 이 세 개는 보통 세트로 가거든요. 화학, 물리, 미생물, 화학적, 물리적 그리고 미생물학적 규격서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시험이 필요합니다. 환경은 아니고요. 미생물학적. 그러니까 미생물은 뭐예요? 세균 같은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번식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틀린 건 4번입니다. 5번 규정된 품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고 물 처리 설비에 사용된
발생하는 물질들은 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서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260번. 다음 중 CGMP 용수의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보면 사용하는 물의 품질을 목적별로 정해놓아야 이거 맞아요. 그래서 청소용 물이 있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물이 있겠죠. 각각의 품질을 물론 다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화장품에 들어가는 건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요. 사용수의 품질을 시험 항목별로 설정해요. 주기별로 시험하며 제조 용수 배관에는 정체 방지와 오염 방지 대책을 해놓아야 되고요. 니은 제조 용수의 미생물 관리는 기본적으로 소독에 의존하게 돼요. 이건 맞는 말이죠. 자외선 조사 UV 자외선 조사나 열을 가하는 방식으로 소독을 할 수 있어요. 소독이라고 해서 소독액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UV 등을 켜놓거나 열을 가하는 뜨겁게 하면 세균들이 죽죠. 그래서 이런 것도 소독이라고 봅니다. 디귿 정제수의 시험 항목 및 규격은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로서 위생적인 측면과 다른 원료들의 용해도, 경시 변화에 따른 침전, 탈색, 변색에 의한 영향, 피부에 대한 작용들을 고려할 때 필요한 정도의 순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필요한 경우에 순도를 정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 고려를 해서 그런 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격들을 시험 항목 및 규격을 정한다라는 거. 리을 염이 함유된 정제수는 말이 안 되죠. 정제수의 솔트, 소금이죠. 염이 함유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염이 함유된 정제수는 제품의 향이나 안정성 그리고 투명도에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거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온 교환 수질을 통해 염을 일정 농도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염을 빼야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미음 정제수의 품질 관리용 검체 채취 시에는 항상 정해진 채취 부위에서 정해진 시간에 채취해야 된다. 이때 채취구는 위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여 항상 배수가 쉽도록 하고 오염 방지를 위해 밀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취구는요 아래쪽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죠. 여러분 물통이 있어요. 물통에 자 이게 정수기라고 할까? 어떤 물통에 채취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약간 정수기처럼. 그래서 그 채취구가 위에 있으면 물을 빼려면 그 통을 들어서 우리가 식당에서 물 마시는 것처럼 물을 또르륵 따라야 되겠죠. 그러면 배수가 쉽나요? 배수는 어렵죠. 근데 대신에 그렇게 위에 있으면 물이 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이거는 배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 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채취구가 아래쪽에 있어야죠. 그래서 그 채취구가 아래쪽에 있어서 그 옛날 정수기처럼 그렇게 그 레버를 이렇게 위로 올리든 내리든 여튼 레버를 이렇게 해서 물이 또르륵 중력에 의해서 또르륵 나오도록 그래서 아래쪽을 향하도록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야 배수가 쉬우니까요. 그렇죠? 아래쪽입니다. 그리고 비읍 정제수에 대한 품질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일 제조 작업 실시 전에 하는 것이 좋다. 정제수에 대한 품질 검사는 원칙적으로 매일 제조 실시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이건 너무 상식적이죠. 매일 제조 작업 실시 전에 해야 되겠죠. 제조하기 전에 해야지 제조한 다음에 하면 사후 약방문이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6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2번 맞죠? 아닌가? 죄송합니다. 261번. 다음은 CGMP 회사서에 명시된 일반적인 화장품의 제조 공정 순서이다. 이것 지정, 이것 발행. 이 뭐냐면요. 제조 번호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중요한 거. 맨 처음에는 제조 번호, 배치별로 제조 번호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제조 번호 지정을 해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게 시작이에요. 제조 번호 지정이 모든 제조 공정의 시작입니다. 제조 번호를 지정한 다음에요. 뭐를 발행하냐면요. 제조 지시서를 발행합니다. 제조 지시서 발행. 제조 지시서를 먼저 발행한 다음에 제조 기록서를 발행합니다. 왜냐면 그 지시서, 이 이른바 이 제조 지시서라는 것이 제조 그런 일종의 기준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제조 지시서를 바탕으로 기록을 하게 되겠죠. 제조 기록서를 발행한 다음에 원료를 분출해서 작업 시장 전 점검하고 작업을 한 다음에 제조 기록서를 완결을 시킵니다. 이 발행이라는 말은요. 제조 기록서를 완성시킨다는 말이 아니라요. 제조 기록서를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 원료를 어떻게 분출했는지 기록하고 공정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작업 시작 전에 어떻게 점검했는지도 이 기록서에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공정까지 다 해요.
그래서 이건 제작이에요. 그냥 제조를 해요.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요. 그 다음에 완결을 하겠죠. 화장품을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완결, 제조 기록서까지 다 완결이 나서 도장 꽝 찍으면 벌크 제품 그냥 이게 출하되는 거고 원료를 재보관하는 겁니다. 얘를 이제 보관을 하겠죠. 그래서 제조 번호 지정하고요. 그리고 모든 화장품 제조 공정의 처음 시작은 제조 번호를 지정한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서류는 뭐냐면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는 것. 이러한 제조 지시서는 제조 단위별로 작성하고 발행되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는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해서요, 제조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는 제조 기록서의 발행으로 시작을 된다. 이거 발행으로 시작이 된다. 선생님 제조 번호 지정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말하는 거는 문서로 치면, 그렇죠? 문서만 보면 제조 지시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배치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납니다. 배치 기록서, 제조 기록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배치 기록서, 그러니까 제조 기록서의 보관이라는 건 여기죠. 완결. 제조 기록서가 완결돼서 보관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서만 따지면요, 제조 기록서를 발행해서 제조 지시서를 발행해서 제조 기록서를 완결하는 것으로 이 제조 공정의 문서화된 절차는 완성이 되는 것이다. 넘어갈게요. 262번. 제조 지시서와 제조 기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조 지시서는 제조 공정 중의 혼돈이나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작업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자별로 작성 발행되어야 한다 했는데, 일자별로 작성 발행이 아니라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제조 단위별로 작성 발행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조 단위별입니다. 제조 단위별. 넘어갈게요. 항상 모든 제조 지시서 이런 것의 항상 기본은 뭐냐면 제조 단위예요. 제조 단위, 제조 번호. 제조 단위별로 매긴 번호가 제조 번호. 제조 기록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제조 지시서와 제조 기록서를 통합하여서 제조 지시 및 기록서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조 기록서랑 제조 지시서는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같이 해도 상관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보통 따로 하긴 합니다. 상관없어요. 같이 통합해서 해도 됩니다. 디귿. 제조 지시서는 제조 시 작업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주관적인 판단을 다 해버리면 화장품의 질이 그때그때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디귿이 그래서 맞고요. 리을. 화장품의 제조는 제조 기록서의 발행으로 시작되고 배치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난다. 제조 기록서랑 배치 기록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거의 발행으로 시작해서 같은 거의 보관으로 끝난다. 이게 아니라요, 처음에는 제조 기록서가 아니라 제조 지시서죠. 그래서 제조 지시서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조 지시서를 바탕으로 제조 기록서를 발행을 해요. 그리고 이 제조 기록서에다가 이 전반적인 제조 사항을 다 적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도장 꽝 찍으면 이 제조 기록서, 그러니까 배치 기록서,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배치 기록서에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면 얘가 완결되겠죠. 그래서 이 완결되면 보관을 시키겠죠. 그래서 제조 지시서의 발행으로 시작되고 배치 기록서의 보관으로 끝납니다. 리을은 틀렸죠. 제조 지시서는 일단 발행되면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되나 재발행될 때는 이전에 발행되어진 제조 기록서는 혼동하지 않게 보관한다. 이랬는데, 부득이하게 재발행될 때는 이전에 발행되어진 제조 지시 기록서는 폐기합니다. 제조 기록서는 폐기합니다. 헷갈리니까요. 제조 기록서는 한다. 비읍. 제조된 벌크의 각 배치들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벌크에 부여된 특정 제조번호는 완제품에 대응하는 제조번호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실 분들이 있는데요, 제조된 벌크의 각 배치들에는 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가 부여되는 건 맞죠. 그런데 얘랑 완제품에 대응하는 제조번호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상관없어요. 반드시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제품 내에서 같은 배치를 다른 번호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의 구별만 쉽게 하면, 그러니까 얘의 배치 번호랑 얘의 배치 번호가 다르더라도 이 배치는 이 배치에서 야기가 된 것이다 라는 것만 잘 명확해지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263번. 원료의 측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저기 1번 갈게요. 각 원료는 적절한 용기로 측정 및 측량되거나 또는 직접 제조 설비로 옮겨져야 하며 용기가 적절하게 위생 처리되었음을 린스 정량으로 판정해야 된다. 린스 정량이 아니라 기억나시나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뭐다? 우선적 판정은 뭐였어요? 유관 판정이었죠. 린스 정량이 아니라 유관 판정입니다. 2번 측량, 계량할 때는 먼저 작업 주위와 측량 기구와 청결한 것을 닦아내기 판정으로 확인한다. 닦아내기 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판정하는 건 뭐다? 유관 판정이죠. 3번 용기의 청결을 확인할 때는 내부의 청결도를 유관으로 확인한다. 이거 맞죠? 그리고 용기 외부의 청결도는 중요하지 않다. 뭔 소리죠? 이거 내외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4번 측량하기 전 사용되는 저울의 검교정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1일 점검을 실시한 후에 측량 작업을 수행한다. 너무 잘했어요. 답은 4번이에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측량을 할 때는 이게 내가 이 화장품에 나야시나마이드가 3g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저울에 3g을 달아서 분명히 나야시나마이드를 했는데 처음에 그 저울이 0g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에 표시되는 게 예를 들어서 1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울이 0점이 안 맞춰져 있던 거죠. 그래서 0점이 0g으로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1g으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러면 내가 3g을 달아서 넣었는데도 그거는 3g이 아니라 2g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틀린 거죠. 그래서 항상 측량하기 전에 그런 저울은 검교정 유효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검교정을 한다. 뭐 이런 거는 이런 기간을 확인하고 1일 점검을 실시한 후에 그리고 하루마다 또 점검을 하겠죠. 1일 점검을 실시한 후에 측량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다음부터 4번입니다. 측량은 3명으로 작업하는 것이 권장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측량은 2명으로 작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오늘 이번 수업은 263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